민호 씨하고는 어떻게 되는 아가씨인데요? 영어는 좀 되나요? 우선 그의 취직 부탁부터 들어볼 생각이었다. 나도 모르게 민호 씨라고 바꿔 부르고 있었다. 친척은 아니지만 속내를 잘 아는 집이에요. 우리 집하고 한 골목 나란히 붙은 집 아가씨인데 칠남매의 장녀죠. 여고도 마치기 전에 전쟁이 났으니까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거기서 쓸 수 있는 영어 정도는 닥치면 다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난 일제 때 상고 다녀서 영어를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운 건 2, 3년밖에 안 되지만 닥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처자식밖에 모르는 좋은 양반이었는데 전쟁 때 식량 구하러 시골에 갔다가 국도에서 폭격 맞아 죽고 밥하는 재주밖에 없는 어머니하고 식욕이 왕성한 칠남매만 남았으니 사는 게 오죽하겠어요? 참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삿입에 거미줄은 안 치고 살아남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죠. 전쟁 때는 먹고 살 걱정만 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가르칠 걱정까지 해야 되잖아요. 춘희가. 나한테 취직시켜달라는 애 이름이 춘희예요. 그 애가 그래도 철이 나서 여러 식구 살궁리를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지 한 몸 희생해서 동생들은 가르쳐 볼 테니 지희 어머니한테는 하숙이라도 쳐서 먹는 문제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연지동인데 주위에 맨 대학이거든요. 그것도 좋은 대학만. 하숙집 방을 써붙이자마자 학생은 미어 터지게 들어오는데 방은 셋밖에 없으니 안방 하나에서 8식구 모여 잔다니 그 고초가 오죽하겠어요? 피난살이보다 더하겠죠. 모로 누워 칼잠을 자다가 변소라도 갔다 오면 잘 자리가 없어진다나 봐요. 춘희는 툭하면 다락에 올라가 자고서도 실은 내색은커녕 독방 써서 미안하다고 식구들을 위로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몰라요. 가냘프디 가냘픈 부끄럼 많은 여학생이었는데 참 안 됐어요. 취직 부탁도 수줍어서 나한테는 직접 못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조르나 봐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가 취직 안 시켜주면 양갈보 나갈 거라고 공갈을 치더래요. 어머니는 또 나한테 그 착하고 속 깊은 애가 양갈보 나가는 건 못 본다고 공갈을 치시고요. 어머니가 딸이 없어서 전서부터 걔를 무척 귀해하셨거든요. 아들도 나 하나예요. 우린 춘이네하고 똑같은 11평짜리 집인데 단 2식구가 사니까 호강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하다고 하셔요. 어쩌다 쇠고기 한번 구워 먹으려도 냄새 피울 거 뭐 있냐. 굽지 말고 냄비에 볶아 먹자고 하시는 어른이니까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말을 많이 했다. 나는 그의 느닷없는 자기 표현 욕구까지도 어떤 신호로 받아들였다.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거의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불필요한 긴 말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미혼이고 인정이 많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일제시대에 상고를 나왔다.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상고 이름과 몇 년도에 졸업했는지는 내 쪽에서 물었다. 명문으로 알려진 상고였고 나이는 나보다 67살쯤 많다는 계산이 나왔다. 나이 차이가 좀 많았지만 처음부터 아저씨라고 불렀기 때문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젊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로 기초가 잡힌 사람이면 그만큼 나이를 먹어 마땅했다. 은행원이라는 게 웬만한 허물은 덮고도 남을 만큼 대단해 보였다.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보면 모르냐? 허둥대고 있었다. 사실 나는 엄마보다 더 나의 악조건을 의식하고 있었다. 내 콧대가 어떤 콧대인데 상고 출신이 아랑곳인가? 그의 조건에 내가 감지덕지하는 건 나의 악조건 때문이다. 나의 악조건은 객관적인가? 단지 나의 자격지심인가? 그것도 실은 확실하지 않았다. 내 말 한마디로 춘희의 취직은 확정되었다. 내일 첫 출근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패스까지 받아주고 나서 세 사람이 같이 다방에 갔다.
춘희는 핏기 없이 갸냘픈 애가 흥분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 느껴져 나는 속으로 준비한 근무 수칙 같은 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민호가 툭 한마디 던졌다. 얼굴 반반한 애치고 미군 부대에서 몸버리지 않는 애가 없다지만 양키들은 적어도 강간은 안 한다. 그 말 한마디면 족한 것 같아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다. 춘희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먼저 가고 싶어 했다. 춘희를 보내고 나자 과연 그녀의 앞날을 그렇게 낙관할 수 있을까? 민호나 내가 무책임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정부로 이사가면 한국인 종업원들도 숙식을 영내에서 하거나 인근에 따로 방을 얻거나 해야 될 것이다. 달라지게 될 근무 조건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그녀의 취직이 수월했다고 볼 수도 있었다. 내 코가 석잔데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민호 씨네는 워낙에 식구가 그렇게 단촐했어요? 우리 집은 이번 난리에 식구가 확 줄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와 오빠가 좌익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얘기를 감정을 섞지 않고 줄여 말했다. 겪어보니까 좌익 사상은 내 취향이 아니던데. 나는 그의 간단하고도 덤덤한 논평을 듣고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데올로기가 취향이라니. 이 사람은 골이 비었거나 무식하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몇백만의 젊음이 그 깃발 아래 목숨 걸고 싸우다 죽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기 아니면 살기에 살인적인 열정의 노예로 만드는 이상한 힘. 어떤 무자비한 학살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을 취향이라니.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는 나를 그가 당황해하며 붙들어 앉혔다. 못 이기는 척 다시 그와 마주했지만 비웃음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북쪽이 남한 정부보다 더 친일파를 제대로 척결하고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로운 정치를 편다는 것만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지 이념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풍문만 듣고 그쪽에 호감을 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나도 너희들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집에 있는 빨간 헝겊 조각을 리본처럼 오려달래서 밀짚 모자에 달고 다녔으니까요. 며칠 못 가서 이건 아니다 싶어진 게 바로 취향의 문제였을 거예요. 아무리 그 이념이 좋은 이념이라 해도 어떻게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그것만 찬양하고 삽니까? 난 우리 어머니까지 여맹에서 끌어내는 걸 보고 그때부터 숨어 살았어요. 춘인에도 엄마는 여맹, 위로 둘은 민청, 꼬마들은 소년단. 그 여러 식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단체에 속해서 식구들끼리 오순도순 모여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난 그쪽 이념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생활을 할 시간을 안 주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이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념의 입장은 될 수 없고 고작 사람의 입장에서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걸 사상이라고 부르긴 못하고 취향밖에 더 되겠어요? 이봐요, 아저씨.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신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평화가 온 거 아닌가요? 이봐요, 학생. 단지 어떤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겁자 취급 말아요. 나는 취향도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구입할 수복이 되자마자 꼭 현역 군인이 될 줄 알고 제2국민병에 기꺼이 징집돼 나갔던 것도 개인의 취향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하고는 목숨을 걸고 싸워도 좋다는 투지가 용서슴쳤기 때문이었으니까. 그는 처음으로 격앙된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것의 무게가 갑자기 제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민호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틈에 그 남자와 나 사이의 문제점이 뭐였냐에 생각이 미쳤다.
그 남자가 나를 지치게 했던 것은 조금도 한눈 팔 틈을 주지 않고 그의 취향에 나도 같이 몰두하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춘희를 취직시켜줘서 고맙다고 어머니가 저녁을 대접하고 싶어 한다고 민호가 전해왔다. 그냥 어머니라고 해서 춘희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그의 어머니였다. 핑계김에 민호가 자기 집을 구경시켜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춘희를 조카딸처럼 귀해한다는 건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바로 옆집인데 춘희네는 손님이 편안하게 밥상을 받을 수 있는 방이 없을 테니 그 핑계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의 유연한 접근 방법에 만족했다. 그의 집은 내가 살던 안감내과의 집보다도 작았다. 엄마가 조선기와집의 제일 조건으로 치는 굴돌이 집은 아니었지만 제목은 능히 조선기와지붕을 지탱할 만큼 실했다. 마르고 기둥이고 장판방이고 니스칠을 안 했는데도 길이 들어서 반들거렸다. 사랑받는 집이라는 게 여실히 보였다. 오리목 양기와 집하고는 격이 달라서 나는 거의 감개무량한 눈으로 넓지도 않은 집 구경을 오래도록 했다. 특히 길이 잘 든 우물마루는 기껏해야 평반 정도밖에 안 되련만 옛 정자처럼 집을 넓히고 마음까지 트이게 했다. 참 좋다고 칭찬을 하자 그의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이 이 집을 처음으로 장만했다는 것, 자기는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집장만을 위해 차곡차곡 모으면서 장차 내 집 대문에 걸 아들의 문패 먼저 만들어서 부적처럼 모셔놓고 살았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다. 남자는 그저 자수성가한 남자라야지 부모 재산 물려받은 남자는 못 쓴다는 소리도 덧붙였다. 자수성가한 아들을 둔 자부심 때문일까? 작달막한 노인이 다부져 보였다. 근래에 도배장판을 새로 했는지 안방에선 콩댐 냄새가 은은했지만 세간은 볼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일생을 새방으로만 떠돈 티가 역력한 일본식 단스 한 짝과 한쪽 고리가 떨어져 나간 반다지가 전부였다. 반다지 위에 개켜 얹은 이부자리가 정결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단촐하다기보다는 초라한 세간살이 때문인지 단스 위에 우뚝하게 올라앉은 라이카 카메라가 도드라져 보였다. 미제 물건 상자를 부족한 가구에 일부러 귀하게 쓸 때였지만 그건 빈 상자가 아니라 뜯지도 않은 새 상품이었다. 내 눈길이 자꾸 그리로 가는 걸 보고 민호가 말했다. 일전에 제임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했다는 게 저거 사달라는 거였어요. 비싼 최고급짜리인데 꼭 갖고 싶어서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사진에 취미가 있었나 보죠? 취향이 아니라 취미 말이에요. 결혼해서 내 아이를 갖게 되면 갓난아기 때부터 쭉 자라나는 모습을 찍어두려고 해요. 그걸 앨범으로 만들어서 그 애가 시집장가 갈 때 선물하면 좀 좋아하겠어요? 아마 앨범만 쌓아놓아도 재키만해질걸요? 거창한 선물이 되겠네요. 꼭 사진에 원수진 사람 같네요. 원수졌다고도 볼 수 있죠. 친구 중에 백날이나 돌사진 있는 놈이 그렇게 부러웠으니까요. 그게 없으니까 난 혹시 얻어온 자식 아닌가. 어려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들락거리는데도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어머니가 웃으면서 참견을 했다. 자가 그럴만하다오. 죽은 주희 형이나 누나 백날 사진, 돌 사진은 있는데 제 것만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전 얻어온 자식이냐 천덕꾸러기였냐 트집을 부리곤 하지 뭐요. 내가 5남매를 낳았는데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졌는지 쟤 하나 건졌어요. 그래서 쟨 천덕꾸러기로 키우기로 아주 작정을 했지. 학렬자 넣어서 이름 지어 호적에 올린 것도 돌 지나고 한참이나 있다였으니까. 그전까지는 돌쇠라고 불렀지. 이름이 천해야 명이 길다고들 하잖수. 그래도 쟤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사진이 흔치 않았어. 사진관에 가서 벌거벗기고 백일 사진 박는 건 웬만한 부잣집의 귀한 자식 아니면 못했으니까. 그렇게 천금같이 위에 바쳐도 번번이 실패를 하니까 자아는 천하게 기르기로 작정하고 숫제 사진도 안 박아버렸어. 그랬더니 글쎄 죽은 동기간을 샘을 부리고 심통을 부려 싸니까 그 애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간 증표로 끼고 있던 사진을 없애버렸지 뭐요. 자아가 그렇게 고약한 놈이라오. 그의 어머니는 다 큰 아들을 귀여워서 꼬집고 싶은 얼굴로 흘겨보면서 말했다. 과부의 외아들도 악조건인데 그렇게 천금 같은 아들이었다니 이건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었다. 춘희 어머니가 인사를 왔다. 딸의 취직 자리가 미군 부대라는 게 암만 해도 불안했었나 보다. 형님,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아들도 아닌 딸을 미군 부대에 보낸다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당최 마음이 질정이 안 되고 꿈자리도 뒤숭숭하더니만 어젯밤 꿈에는 생전 안 보이던 애아범이 다 보이지 뭐예요? 꿈에도 이놈의 영감 잘 만났다 싶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애새끼만 반다스도 넘게 만들어 놓고 혼자 가버리면 날더러 어쩌란 말이냐고 막 포악을 부렸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생전에 부부싸움 할 때하고 똑같더라니까요. 형님은 그 사람은 늘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지만서도 모르셔서 그렇지 살아보면 얼마나 답답하다고요. 뭔 말을 해야죠. 멱살만 흔들다가 깨보니 이불깃만 잔뜩 움켜쥐고 있지 뭐예요. 그래도 이 아가씨 보니까 영감 꿈꾼 게 길몽이었구나 싶네요. 나한테 멱살 잡히고도 아주 태평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다 잘 될 테니 걱정 말라는 듯이. 미군 부대도 층수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처럼 점잖고 수수한 아가씨가 다니던 자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형님? 그럼 여부가 있나. 아무튼 아우님 내외 금실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현몽까지 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갔으니. 그래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아니구먼요. 알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무슨 수로 자식을 7이나 만들었겠나. 맞아. 꿈에라도 멱살을 잡았으니까 망정이지. 딴 걸 잡았더라면 또 애 하나 만들고 갔을 거구먼요. 춘희 어머니의 수다가 여간 아니었다. 그녀가 간단히 근심을 던 것과는 달리 나는 은근히 마음이 무거웠다. 만일 춘희가 잘못된다면 내 책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착한 사람들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착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만 착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은 을에 남한테 덮어씌우려 드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일 민호하고 결혼을 한다면 춘희네와 추녀를 나란히 하고 살게 될 게 아닌가. 두 집 사이는 보통 친한 이웃 이상으로 보였고 그것도 부담스러웠다. 과부의 외아들이라는 건 그의 악조건이었지만 식구가 단출하다는 것 때문에 덮어줄 수도 있었다. 민호 어머니와 춘희 어머니의 이야기하는 본세로 봐서 두 집은 의 좋은 동서길이나 신호올케 사이처럼 내 것 없이 엉켜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